오늘 수업에서는 세 가지 거시경제 목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각각 정의하고 한 국가가 이러한 경제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거시경제 모형 중 하나인 생산 가능 곡선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거시경제 목표를 어떻게 간단한 생산 가능 곡선 다이어그램 상에 도식화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해당 다이어그램은 한 국가가 자본재 생산과 소비재 생산 사이에서 직면하고 있는 득실 관계를 보여줍니다. 거시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항상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 가지 주요 거시경제 목표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 낮은 실업률,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그것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거시경제 목표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고 어떻게 생산 가능성 다이어그램 위에 도식화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제 성장부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의 정의는 매우 단순합니다. 경제 성장은 간단히 말해 시간 경과에 따른 국가의 재화와 용역의 산출량 증가입니다. 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장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종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공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서 그 다음 해까지의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려면 2년이 필요합니다. 한 국가의 성장률을 계산하려면 2년차 국내 총생산에서 1년차 국내 총생산을 뺀 다음 1년차 국내 총생산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9년 스위스의 국내 총생산은 4천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2010년 스위스의 국내 총생산은 4,0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확실히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지하를 확정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년 사이에 국내 총생산의 백분율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신 국내 총생산인 408에서 원래의 국내 총생산인 400을 공제한 뒤 그 결과를 기준 연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 연도는 2009년이고 당시 국내 총생산은 400입니다. 8을 400으로 나누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산출되고 거기에 100을 곱하면 백분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스위스의 국내 총생산이 약 2%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스위스가 첫 번째 거시경제적 목표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스위스에 대해 생산 가능 곡선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스위스가 경험한 경제 성장을 도식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은 특정 기간 한 국가가 토지, 노동력, 자본이라는 자원, 즉 생산 요소를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재화의 총산출량을 보여주는 간단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은색 생산 가능 곡선은 2009년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냅니다. 2009년과 2010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스위스의 국내 총생산은 증가했으니 스위스는 재화와 용역 산출물 생산이 증대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스위스의 산출 증대를 생산 가능 곡선의 외향 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모형도에서 경제 성장을 나타내려면 한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을 외향 이동시키면 됩니다. 2010년에 재화와 용역 산출량이 증가했으므로 스위스의 생산 가능 곡선은 우향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빨간 점선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 가능 모형상의 경제 성장을 도식화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찍어서 그중 하나를 점 A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를 점 B라고 합시다. 스위스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그 결과 더 많은 소비재와 동시에 더 많은 자본재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스위스의 이로운 결과입니다. 이같이 생산 가능 곡선은 경제 성장이 왜 한 국가의 3대 거시경제 목표 중 하나인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거시경제 목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낮은 실업률이 가치 있는 것이 경제적 목표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실업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정하기에 앞서 우선 실업을 정의해야 합니다. 실업은 단순히 한 개인이 미취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됩니다.
실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누군가가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선 개인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은 확실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취업 상태인데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누군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기대거나 실업수당이나 복지급여와 같은 형태로 정부에 의지해야 합니다. 실업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실업률은 가치 있는 것이 경제 목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실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는 실업률이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실업률은 약칭으로 UR은 전체 노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합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실업률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를 전체 노동 인구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제 전체 노동 인구를 정의합니다. 전체 노동 인구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실업률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노동 인구는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를 말하며 취업 상태이거나 실업 상태입니다. 성인이지만 노동 인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식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미취업 상태의 사람입니다. 노동 인구에 속하지 않는 성인의 또 다른 예로는 어떤 이유로든 감옥이나 병원 같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실제 취업한 성인만 노동 인구의 일부로 한국식 용어로 경제 활동 인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을 구하려면 실업자의 수를 단순히 노동 인구의 수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 인구는 기본적으로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경우를 놓고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2010년 스위스의 실업자가 15만 명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전체 노동 인구는 약 500만 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업률을 구하기 위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전체 노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 뒤 100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위스의 실업률이 산출됩니다. 총 500만 명의 노동 인구 중 실업자가 15만 명이면 스위스의 실업률은 3%가 나옵니다. 이는 스위스 노동 인구 100명 중 3명만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매우 낮은 실업률로 스위스가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에 매우 근접하게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모형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어디쯤에서 생산하는지 표시함으로써 실업률 수준과 경제 수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의 경우 점 A를 살펴보면 점 A는 우리나라가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 A에는 거의 0%의 실업률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실업률이 0%일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실업률이 매우 낮아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를 두고 생산 가능 곡선에 매우 근접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로 여기에 점을 찍고 이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실업률이 0%보다 약간 높은 3%이기 때문에 이 C 지점이 스위스가 실업률이 3%일 때 생산할 수 있는 지점을 나타낼 공산이 큽니다. 그것이 정확히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지는 않고 단지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오늘 다룰 마지막 거시경제 목표는 낮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은 시간 경과에 따른 물가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정의한 다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 경과에 따라 평균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균 물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특정 재화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가 변동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컴퓨터 가격이나 자동차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평균 물가 수준의 변동을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평균 물가 수준을 결정할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의 평균 물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지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약칭으로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단순히 소비재 장바구니 물가로 시간 경과에 따른 해당 소비재 물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5천 내지 6천 가지의 다양한 재화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도시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에서부터 휴대전화 요금제, 방 가격, 우유 가격, 평면 TV 가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다양한 재화들은 특정 국가의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좌우됩니다. 정부는 한 기간과 다른 기간 사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할 수 있고, 두 기간 사이의 그 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백분율 변화를 계산함으로써 우리는 소위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정의해보죠. 인플레이션율은 단순히 한 기간과 그보다 앞선 한 기간 사이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백분율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백분율 변화를 판단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은 CPI2에서 전년도인 2009년의 CPI를 공제한 다음 그 결과를 기준 연도인 2009년의 원래 CPI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스위스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6이었지만 전년 2009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0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2년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2009에서 2010년 사이의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을 원래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누고 그 수치의 100을 곱하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의 스위스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156-150은 6이고 6을 150으로 나누면 0.4를 구할 수 있고 100을 곱하면 4%의 인플레이션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라는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2%에서 3% 사이 인플레이션율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제 생산 가능 곡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한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실업과 경제 성장의 경우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정은 만약 한 나라가 특정한 시기에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서 생산한다면 여기를 점 D라고 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가정은 한 나라가 생산 잠재력에 근접한 곳이 아닌 곳에서 생산할 경우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을 때는 사용되지 않는 자원이 많고 실업자가 많고 사용되지 않은 자본이 많고 토지가 풍부하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점 D에서 생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업들이 매우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토지, 노동력, 자본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산출물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경제가 점 D에서 생산 가능 곡선에 더 가까운 지점으로 이동한다면 이 지점을 E라고 부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정은 이같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가 생산 가능 곡선에 접근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배경은 한 국가가 자국의 생산 능력에 가까운 수준의 산출량을 달성함에 따라 자원은 점점 더 희소해지고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토지 사용료는 점점 더 많이 비싸질 테고 자본 취득 비용도 더 많이 비싸질 것입니다.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따라서 소비자 물가도 상승합니다. 이렇게 이 비디오 수업은 세 가지 거시경제 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한 국가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한 국가가 이러한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 가지 공식을 설명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단순히 한 기간과 다른 한 기간 사이 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의 백분율 변화입니다. 실업률은 단순히 한 나라의 실업자 수를 전체 노동 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이며 이는 우리에게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려줍니다. 인플레이션은 두 개의 다른 기간의 물가 지수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기간에 걸친 물가 지수를 가지고 한 국가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평균 물가 수준의 백분율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이 세 가지 경제 목표를 모두 보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경제 모형입니다. 경제 성장의 시연은 생산 가능 곡선의 외향 이동으로 나타냅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의 시연은 한 국가가 생산 가능 곡선에 매우 근접해 생산할 경우를 나타냅니다. 인플레이션의 시연은 국가의 산출량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의 지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에 더 근접한 지점으로의 이동으로 나타냅니다.